학교 교실의 현장 연구 방법 입문 제2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면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면담의 종류 가운데 공식적, 비공식적 면담, 구조화, 반구조화, 비구조화 면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형식의 면담들을 그 특징과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제보자 면담이 있는데요. 영어로 Key Informant Interview인데 말 그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보자 중심의 면담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 주제를 갖고 사람들을 만날 때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정보량과 또 그 정보의 질을 공평하게 이렇게 다 골고루 우리가 얻게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소하고 낯선 곳에 가서 면담을 할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분의 참여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주요 제보자 면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10분 활용하는 그러한 면담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연구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널리 하겠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한두 분, 많게는 서너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분들은 연구자와도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겠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남달리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화기술지 연구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 전혀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 가서 면담을 진행할 때 정말 좋은 분 한 분을 만나면은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야말로 열쇠의 역할,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주요 제보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주제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추가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묻는 질문 이상으로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요 제보자가 있다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면담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은 경력 면담인데요. 그래서 경력은 커리어죠. 경력 면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주제 영역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라면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거나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면담을 하는 겁니다. 가령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PC방에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청소년 심리학을 뭐 전공을 하시면서 또 게임과 관련된 산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상을 의도적으로 고르는 방식이 이제 경력 면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일반적인 조사 면담으로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확인 면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한 그런 면담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면담을 전사해서 그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가운데 뭐 의심쩍거나 뭐그 자료 간의 모순을 발견을 하거나 또는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뭐 면담을 한 대상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의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면담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참여자 관점 면담은 우리가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인터뷰어 중심으로 하죠. 인터뷰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정보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참여자 관점 면담은 오히려 그 주도권을 의식적으로 그 참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영역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 참여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뭐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이 질문이 풀릴까, 이 의문이 풀릴까 이러한 것들을 참여자의 입장에서 뭐 필요로 할 만한 그러한 정보를 스스로 그러니까 수동적인 대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연구자를 돕는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할 건지를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하는 것을 그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진행하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면담의 방식으로는 투사적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 직접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주로 미성년자라든지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운 대상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뭐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뭐 상징적인 매개물, 그러니까 인형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예컨대 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를 면담을 한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언어적인 표현에 의존을 한다면은 제한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투사적인 기법을 통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형극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면담을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면담의 진행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크게 선수 면담, 본 면담, 추수 면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수 면담은 파일럿 인터뷰인데요. 본 면담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한번 이 인터뷰하는 방식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들을 이 선수 면담을 통해서 더 세련되게 만들고 또 그런 순서도 잘 배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락된 질문이라든지 중복된 질문, 불필요한 질문 등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할 기회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일럿 인터뷰도 그 제보자의 반응, 그러니까 인터뷰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질문 문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면담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면담 자체가 그본 면담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 면담은 말 그대로 선수 면담과 뭐 사전 문헌 조사 등을 통해서 질문거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제 시간, 장소, 면담 대상 등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추수 면담인데요. follow-up 인터뷰인데 주로 그 본 면담에서 빠뜨린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분석 단계에서 더 알아야 될 부분들, 추가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그래서 추수 면담은 주로 자료 분석을 할 때 보다 명확한 이해가 재차 요구되어서 이제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이 하고요. 또뭐 제보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 이상의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라든지 또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추수 면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수 면담의 경우에는 직접 다시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전화상으로 또는 이메일 상으로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면담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연구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라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이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 의도를 정중하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외양을 갖추고 친근한 언어를 구사하라. 적절한 외양은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떠한 곳은 뭐 정장이 필요한 곳도 있겠고 또 다른 곳은 좀 평범하고 캐주얼한 옷이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그 외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근한 언어를 구사하라는 것은 뭐 어떤 학문적이거나 그
학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용어를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투를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접근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편안한 장소에서 하라. 가령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하는데 교무실로 와서 하라든지 학교 옥상에서 보자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거기서 만나서 면담을 하면은 보다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네, 질문을 장황하게 하면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질문의 취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너무 짤막하게만 하면은 굉장히 성의 없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제보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라인데요. 그냥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들이 어떤가요? 내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질문인가요? 라고 이렇게 그 면담 자체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참여자로 하여금 지금 이 면담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간간히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담의 목적을 상기하라인데요. 종종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면담의 그 질의응답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로 자꾸만 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 굉장히 편해지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이러한 내용도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주가 돼버리고 연구 질문들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쉽게 말하자면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녹취한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이 면담을 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건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면담을 짜임새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 여름방학 동안에 가서 약 2달에 걸쳐서
미국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기획은 제가 직접 구상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연구비를 받고 이 주제로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연구 논문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 제목을 달아서 발표를 했던 그런 연구인데요. 미국 청소년들의 그 사회성 네트워크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중서부의 그 3개 주에서 11개 학교에 수학 중인 청소년 31명을 대상으로 제가 여름 내내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그 학생들이 편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그 2명의 여중생들인데요. 쇼핑몰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가 편하면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쇼핑몰 그 저기 쇼핑몰에 있는 어, 그 저기 식당가에서 만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열심히 어, 경청을 하면서 메모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녹음도 그 허락을 받고 녹음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동의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뭐 이 학생들 입장에서 편한 장소로 쇼핑몰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제 복장도 보시다시피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도 교수였지만 뭐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하고 나갔으면 더 이상 했겠죠. 그래서 그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또 그때 인터뷰에서 그 대화할 때의 말투도 가능하면은 그 쉽게 쉬운 문장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 수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연히도 그 뒤에 그 사진 안에 찍힌 분이 빨간 반다나를 한 아저씨가 그때 스무디를 먹고 있는 장면이 뒤에 찍혔는데요. 네, 아무튼 그냥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편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 수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면담 질문의 종류인데요. 뭐 어떻게 질문을 구성을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질문 자체가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가설적인 질문입니다. 가설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가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는 어떠할 것 같은지를 질문하는 방식이죠. 주로 만약 또는 뭐뭐라면의 형태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께서 이 교실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신다면은 어떤 것부터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뭐라면이라는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 의견을 견지한 질문인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되는 견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지역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전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뭐 직접적으로 그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견지하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입장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반대로 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라는 그런 포지티브한 입장을 제시를 한 거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 반의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하려면 어떠한 공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선생님이 담임으로 있는 반 아이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 유도법입니다. 네 번째는 해설적 질문인데요. 상대방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잠정적인 해설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뭐 가령 이것도 뭐 하나의 예시로 설명하자면은 선생님께서는 한시적인 정책만으로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석을 한 것을 다시 되묻는 형태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그 질문의 종류는 떠보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probes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probe라는 용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떠보기라는 말로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이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화된 후속 질문 또는 코멘트를 하거나 제보자로부터 보다 상세한 대답을 듣기 위한 전 단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로브는 뭐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지만 단순 뭐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몇 마디의 긍정, 네 그렇군요 라든지 뭐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냥 속사포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퍼스도 하기도 하고 추임새도 넣고 뭐 동의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그 면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 5가지의 질문 중에 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아니고 적절하게 이 방법들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질문 방식, 그러니까 나쁜 질문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한 가지 질문으로 2가지 이상의 대답을 요구할 때, 아까 앞서서 그 질문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이 장황하면은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한 피로도도 느낄 거고 질문 의도를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한 가지 질문으로 2가지 이상의 대답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너무 장황하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뭐 하나 예시를 들자면은, 음, 마을의 원로들과 청년들의 생각이 각기 어떻게 다르고 이에 따라 어떤 방향의 마을 발전 계획을 선호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질문이 나갔는데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굉장히 좀 질문 자체도 장황하고 피곤하죠. 그랬을 때 그 답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 명료한 질문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인데요. 답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 그 질문 자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왜 이 마을 사람들은 단결이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이미 단결이 안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반박을 하기보다는 단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질문인데요. 뭐 예컨대 부자들은 왜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뭐 이미 그 부자들에 대한 본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썩 좋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중립성을 어, 좀 염두에 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어, 이 연구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스탠스를 그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질문 방식인데요. 단순한 반응,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러니까 yes, no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그 청소년, 아까 보여드렸던 청소년 연구를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냥 뭐 yes, no 이렇게 대답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면담을 진행하는 게. 왜냐면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단답형의 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마을을 떠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연구자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는 뭐 어떤 젊은 청년의 그 가정사나 생애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네,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답을 해버리면은 참 후속 질문을 또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지양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일한 대답을 반복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어, 뭐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더라. 그러면은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답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사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답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답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묻는다고 하면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답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이미 답한 건데 왜 또 묻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열거한 5가지의 질문 방식은 미리 그 파일럿 인터뷰 단계에서 걸러내면 좋겠습니다. 면담이라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뭐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측면에서 면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두 사람 간의 역동이 면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성 간 면담과 동성 간 면담, 뭐 이성 간의 면담을 할 때와 동성 간에 할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언어 예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누가 더 편한가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남녀로 구성된 그 면담을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서 면담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계층이나 지위가 면담에 주는 영향, 가령 뭐 어떤 뭐 경력 면담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뭐빌 게이츠를 면담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위상에 눌릴 수도 있고 또 뭐 학생인데 그 다른 대학교의 그 학자나 교수님을 면담을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서 면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연구자와 제보자의 연령 차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동갑내기이거나 그것도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면담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면담인데요. 이건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면담 형태인데요. 면담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 인터뷰이 입장에서 속내를 이렇게 털어버린다든지 어떤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그랬을 때 카타르시스적인 그러한 그 뭔가 시원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그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내가 뭐 당했던 그런 뭐 나쁜 일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발산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면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특정 뭐 대상에 대한 감정을 어,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면담이 아니라 상담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면담하는 사람은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만약에 치료적인 행위로 기울어진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면담 세션이지 상담 세션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그 인간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면담을 할 것인지, 또 누구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담 자료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소개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녹음기를 사용하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일단 그 상대방에게 그 녹음 동의를 받고 동의를 한다면 이제 녹음을 사용을 하는데, 녹음기를 틀었을 때 그 면담 대상자가 말을 아낄 수도 있어요. 녹음기를 의식해서 어, 일부러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신중하게 녹음기 사용을 뭐 편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는 수준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녹취된 내용의 효과적인 전사 방법과 면담 자료의 활용.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사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녹음을 풀어서 그걸 스크립트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면담 자료로서 그거를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이야기한 그 상태로 로 데이터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면담한 내용을 면담 자료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과 노트 병행, 또 기억에 의한 노트 작성법, 특히 그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글로서만 노트 하라는 법은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면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면담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뭐 확인해야 된다면 거기에 뭐 느낌표를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그런 그 표기법으로 그 노트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면담이 끝난 이후에 바로 돌아서서 기억이 쓰러지기 전에 진짜 미친 듯이 막 그 면담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노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적절하게 면담 그 노트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면담 참여자 프로필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어, 보통 우리가 면담을 하는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이야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중에 잘 기억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3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면담 참여자들의 간단한 인상착의라든지 뭐 연령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특이점, 이런 것들과 그 사람의 발언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프로필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면담 자료를 그잘 정리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뭐 제가 이 프로필 정리를 미루다가 그 몇 명의 프로필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면담 자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리정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각 면담 참여자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남기면은 나중에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딩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면담 자료를 범주화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면담 내용을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하고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한 내용 가운데 공통점이라든지 특이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면담 자료를 활용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이번 주는 면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모로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종에 나중에 종사하든 간에 사람을 만나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그러한 그 하나의 기술로서 면담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게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